애를 키우니 정말 들어가는 돈이 다르더라고요. 만약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돈을 벌고 있지 않고 외벌이로 살다 보니 돈 사용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남편이랑 많이 싸우게 됐죠. 근데 시부모님 문제까지 엮여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잘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제가 생활하기 편해졌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랑 남편은 좀 늦은 나이에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어요. 남편은 37살이었고요. 나름 사회에서 자리 잡는다고 열심히 달려와 그런지 30 중반이 되도록 제 옆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어떤 애는 예쁜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저는 만나는 사람도 없었죠. 그렇게 연애도 안 하니 돈 쓸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착실하게 모으면서 생활해 오는데 어느 순간 하루하루가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새로운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찾아보니 여러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생각하며 찾다가 문득 와인이 생각났습니다. 와인은 가격대도 다양하고 가볍게 한두 잔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과하게 취하지 않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종종 집에서 한두 잔씩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동호회에 있는 모임을 찾게 됐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고 다들 건전하게 와인 즐기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술 모임이다 보니 걱정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은 분위기로 몇 번 모임을 참석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남편이 항상 눈에 띄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특출나게 잘생긴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30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아저씨처럼 보이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항상 말끔하게 옷도 챙겨 입고 입는 옷 스타일도 저렴한 보세가 아니라 적당히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들이다 보니 더 눈길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풍기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고급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동호회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와인 동호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와인에 빠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좋은 모임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와볼 걸 그랬어요. 저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서 이 모임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없으신가요? 엄청 미인이신데.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이런 모임 오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예쁘다고 해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남편과 저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 보니 몇 차례 모임에서 만난 후 따로 둘이서만 밖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단둘이 보니 이성적으로도 매력적이라고 느꼈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와인 동호회 분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개 탔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야, 너 남자 보는 눈 좀 있나 보다. 너 땡 잡은 거야. 얘네 집 잘 살잖아. 부모님이 고위직 공무원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연금도 따박따박 나오시니 노후 걱정도 없고 얘도 회사 착실하게 다니고 있고 이제 결혼하면 꽃길만 걷겠네. 개 탔어. 얼른 결혼해. 그니까 너희 사귄다고 동호회 모임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싸우지 말고 예쁘게 만나다 결혼까지 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동호회에서 화환 하나 큰 걸로 보내줄게. 저희 집이 뭘 잘 살아요.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했지만 저랑 데이트할 때도 가격은 별로 따지지도 않고 항상 본인이 내려고 하는 모습이나 갖고 있는 명품들을 봐서는 생각보다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고위공무원에 계시다 퇴직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동호회분들의 입을 통해 들으니 결혼해도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등의 부담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심 시부모님들을 모셔야 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나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물어보기는 조심스럽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 저도 안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내심 결혼하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저희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결혼을 서둘러 시키시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다 같이 뵈는데 시어머님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잘 사는 집안이라고 확신했죠. 저희 부모님도 시댁을 보는 첫인상이 저랑 같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화가 오가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반반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희도 부모님 도움받기보다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림 시작해서 조금씩 평수 늘리면서 살림했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너무 풍족하게 생활하면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고민도 많았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무 지원 없이 결혼하라고 하는 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5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사돈이 마음 편한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반 결혼식이라고 해서 딱 절반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의 반반 결혼 얘기를 듣자마자 저랑 친정 부모님은 당황했죠. 이런 얘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집 한 채는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5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여자나 남자나 비슷하게 부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희도 5천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물이나 예단은 그런 것도 너무 허례허식 아닌가요? 그냥 생략하시죠. 애들 집 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을 텐데 굳이 예물이나 예단 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반반 결혼으로 예물과 예단은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어쩌나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친정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5천만 원만 지원해 줄 거라고 하니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우리 좋자고 하는 결혼식에 부모님께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께 5천만 원씩 받고 저랑 남편이랑 모은 돈으로 결혼식 비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24평대의 집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끝낸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시댁에 들렸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차 적응도 못한 채로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었죠. 어머니, 저희 다녀왔어요. 이거 어머니 선물이에요. 다른 것도 더 사고 싶었는데 캐리어가 가득 차는 바람에 못 사온 게 아쉽네요.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고맙다.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런 선물보다는 그냥 현금이 좋은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어머님 드리는 건데 좋은 걸로 사다 드려야죠.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시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시어머니 선물을 골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칭찬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선물보다는 현금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너가 남편 통장 받아서 살림하면 안 되겠다.
요즘 애들이 생활비 통장 하나 만들어서 반반씩 넣어서 그걸로 생활한다고 하더라. 내가 생각해봐도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너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생활비 이 돈은 각자 쓰고 싶은 데 쓴다고 하니 더 좋은 거 아니니? 괜히 생활비 관리만 하면 머리만 아파. 그러니 내 말 잘 들어라. 저는 솔직히 남편 월급 받아서 살림 꾸리는 게 제 나름의 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해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도 반반이라고 하시더니 생활비도 각자 돈 내서 그 돈 안에서 살림하는 게 모으는 것도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내키지 않아서 남편한테 그냥 나한테 월급을 다 보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생활비 통장 하나 만들어서 생활하라고 했지만 난 솔직히 그거 별로야. 부부 같지도 않고 남 같잖아. 나도 남편도 월급 통장 내 통장으로 받아서 살림하고 싶어. 나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살림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월급 통장을 합쳐도 되잖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조언해 주신 건데 그냥 무시하기가. 나중에 물어보실 텐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까지는 하셨는데 시도도 안 해보는 건 나중에 변명거리도 없고 괜히 안 좋은 소리 듣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알겠다고 했죠. 남편 월급은 400만 원, 저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200만 원씩 객출해서 생활비 통장에 넣기로 했죠. 근데 남편이 은근슬쩍 우리 공용 통장의 돈을 본인이 원하는 데 쓰고 싶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죠. 이번에 나 회사에서 쓰는 키보드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거 우리 공용 생활비 돈으로 사도 되나? 회사 퇴사하거나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들고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쓸 거니까. 뭔 소리야. 그걸 왜 그 돈으로 써? 당신 용돈 있잖아. 심지어 200만 원이나 있으면서 그걸로 사. 이렇게 남편은 은근슬쩍 본인에게 필요한 공용 생활비 돈을 쓰고 싶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종종 장 볼 때 본인이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이 한두 개씩 넣어서 산 적도 있었고요. 하루는 저한테 경조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용돈이 100만 원이고 남편은 200만 원인데 남편이 항상 돈이 부족한 상황처럼 보였거든요. 만약 남편이 사치를 하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었다면 이해가 됐을 텐데 제가 옷 안 사주면 한 가지만 주구장창 입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회사에서 점심은 물론 야근하면 저녁까지 나오니 식비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생활비 이외의 돈을 어디다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계좌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당신 저번에 나한테 경조사비로 20만 원 가져가지 않았어? 이번에는 누구 결혼식인데? 아니,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 그렇게 많어?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다. 그냥 계좌 내역 보여줘. 아니면 청첩장을 보여주던지. 당신 나 못 믿어? 뭘 그런 걸 다 보여달라고 그래? 아니, 당신이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버니 당연히 용돈도 더 많을 텐데. 심지어 각자 돈 내서 남은 돈은 용돈으로 쓰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잖아. 근데 왜 매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상해서 그러지. 부부 사이인데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지. 나는 보여줄 수 있어. 제가 계속 돈을 어디다 썼는지 보여달라고 추궁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걸 남편은 계속해서 머뭇머뭇하며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핸드폰을 뺐다시피 해서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시어머니한테 200만 원씩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보며 이게 뭐냐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낸 거야? 당신 나한테 어머니께 돈 드린다는 말 없었잖아. 지금 똑바로 설명해. 이거 뭐야? 심지어 이번만 그런 것도 아니네. 결혼하고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야? 아, 그게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님께 200만 원씩 용돈 드렸거든.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그 용돈을 확 끊어버리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괜히 당신한테 말하면 싫어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한 건데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남편이 반반 생활비를 요구했는지를요.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몰래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월급을 다 보내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효율적인 척하면서 저한테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하자고 한 거였어요. 그걸 보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생활을 못하시는 상황이면 제가 먼저 시댁에 생활비 보내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금으로 받으시는 돈도 있으신데 남편한테 200만 원씩 더 받고 있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저희 여유 없는 거 뻔히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용돈 계속 드릴 거야? 그럼 그냥 신혼 접자.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어머님 생활이 힘들면 이해라도 되겠어?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아버님 퇴직하셨어도 적지 않게 연금 나오시잖아. 근데 당신이 200만 원이나 더 드리는 게 말이 돼? 당신이 선택해. 계속 시어머니께 용돈 드릴 거면 애 생기기 전에 우리 정리하는 게 맞아. 나는 이 꼴 더 이상 못 봐. 제가 시어머니한테 계속 200만 원씩 보내드릴 거면 나는 같이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신혼 접자고 소리 지르니 남편이 알겠다고 줄이자고 하며 저를 달랬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100만 원만 드려도 될까? 만약 내가 갑자기 돈 줄이면 엄마 분명히 며느리가 시켰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다 당신 싫어하게 되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도 일하고 있으니까 100만 원 정도는 괜찮잖아. 그리고 이건 내 용돈에서만 드리는 걸로 할게. 돈 200만 원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절반인 100만 원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 대신 이제부턴 내가 월급 관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알겠어. 그럼 내가 시어머니한테 1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당신 월급 다 나한테 보내. 내가 생활비 관리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 용돈은 30만 원이야. 30만 원? 내가 20살 애도 아니고 무슨 30만 원이야. 내가 팀원들 커피 사줄 때도 있고 그런데 30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 50만 원으로 해줘. 화가 나는 마음에 용돈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며 남편 월급은 제가 다 받아 관리하고 남편한테는 50만 원만 용돈으로 주기로 되었죠. 갑자기 시어머니 용돈을 줄였으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올 줄 알아서 긴장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한테는 별 말씀 없으셨어요. 남편한테만 전화하셨더라고요. 남편도 당장 이혼할 순 없으니 시어머니를 잘 달랜 것 같아요. 그래도 둘이서 거의 600만 원 이상 벌고 있다 보니 시어머니 100만 원 용돈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즐기던 도중 아이가 생겼어요. 사실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 아이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찰나 결혼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아이가 생겨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더 열심히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에는 봄날이 오는 줄만 알았죠. 저는 임신 과정도 힘들지 않았어요. 다들 임신 초기에 유산이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한 푼이 더 아쉬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일하게 됐죠. 거의 출산 시기에 맞춰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육아휴직을 해도 됐지만 제 손으로 3살까지는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 말하기 시작하면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휴직을 하지 않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솔직히 휴직해야 고민 많았는데 우리가 또 둘째 가질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 애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싶어. 그래서 나 그냥 퇴직하려고. 그래, 나도 너무 어릴 때 어린이집 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도와줄 부분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섣불리 말을 못했던 거지. 당신 퇴직금 나오는 것도 있고 나도 열심히 일하면 또 어떻게든 생활 되겠지. 200만원, 300만원 외벌이 가정도 많으니 저희도 어렵지 않게 살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이가 태어난 후 저는 일을 못하고 남편 혼자 외벌이로 새 식구가 먹기에는 빠듯할 때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살림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들 200만원 외벌이로 새 식구는 물론 내 식구까지 생활한다고 하는데 저는 새 식구 400만원도 부족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께 용돈을 100만원씩 드리고 있었으니 300만원이라고 볼 수 있었죠. 계속해서 퇴직금을 빼서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 그 퇴직금도 바닥이 나게 됐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빚을 만들며 생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내 퇴직금은 물론이고 우리 지금 마이너스 통장 빚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더 이상 줄일 게 없어. 우선 어머니 용돈 50만 원으로 줄이자. 지금 우리가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 아니 다른 집 와이프는 200만 원으로 살림 잘만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이 내가 퇴근하면 상다리 쉬어지게 차려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무슨 돈이 그렇게 부족해? 그냥 당신이 살림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왜 경제권을 더 달라고 해서는